만약에 이번에 주장하고 있는 모델이 정말 맞다면 우주가 이제 팽창이 아니라 진짜 수축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빅뱅 직후로 되돌아가는 과정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사건인데요. 팽창에서 받았으니까 네. 그렇죠. 수축에서도 받아야죠. 그게 엄청나게 큰 연구 같은데 이거 잘 되면 노벨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짧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젯밤 하늘에서 보신 달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소승달이었는지 반달이었는지 보름달이었는지. 초승달.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물리 구독자 중 한 사람인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오늘은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을 드디어 범준의 물리다에 모셨습니다. 아, 네. 와. 그동안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좀 아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오고 싶었는데 하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약간 삐질 뻔했다가 드디어 불러주셔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지웅배 교수님하고 제가 언제 처음 만났나요?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수님 책도 읽고 영상도 많이 보고 했던 학생이었는데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린 건 과학을 보다 촬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떨리기도 하고 두근거렸는데 계속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주먼지님과 과학을 보다에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주먼지님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이 자꾸 저 젊었을 때가 떠올라요. 와, 저 나이에 저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우주먼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천문학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최신 연구에 대한 지식, 그런 걸 계속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갖고 우주먼지님하고 과학을 보다 할 때는 항상 옆에 계시면 제가 마음이 항상 든든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지웅배 교수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발견을 논문으로 출판했어요. 그 얘기 오늘 우주먼지님께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가 우주 팽창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들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지금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굉장히 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번 최대한 축약시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우주는 오래 전부터 빠르게 팽창하는 진화를 하고 있죠. 빅뱅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한 137, 8억 년 정도 지나서 계속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우주 팽창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최근 20년 전부터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되고 있냐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냐 아니면 느려질 것이냐 또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냐 이런 디테일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998년도 때 당시 천문학자들이 먼 우주를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 가속 팽창 모델이 이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속 팽창 모델을 주장했던 당시의 관측적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면밀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사실 80년대부터 쭉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아주 명확한 추가된 관측적 증거들을 이제 모아서 그런 의심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팀의 발표는 가속 팽창을 보여주었던 가장 첫 번째 증거, 초신성에 기반한 먼 우주까지의 관측 데이터가 사실은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었다, 편견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정을 하면 오히려 우주가 이미 감속 팽창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도 나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유형의 초신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 밝기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캘리브레이션 그거에 문제가 있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왜 천문학자들이 초신성을 쓰려고 했을까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신성은 일단 진짜 밝아요. 그래서 별 하나가 터지는 거지만 그 별 원래 밝기의 수억 배까지 밝아지거든요. 아주 멀리 있어도 터지면 보입니다. 초신성이 딱 터지면 그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용도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밝기는 거리가 멀면 더 어두워지는 겉보기 밝기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어떤 별의 밝기를 보고 얘가 실제로 얼마나 밝을지를 따로 알고 있어야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초신성들 중에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이미 다 죽어버린 별이 다시 터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보통 백색에서는
초신성이 다 죽어가고 있었지만 옆에 살고 있던 다른 동반성의 물질을 빼앗아 먹거나 혹은 백색외성끼리 충돌을 해서 그때 터지는 애들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얘네가 터질 때 제일 밝아지는 그 피크점의 밝기가 얼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거 잘 쓰면 얘의 절대 밝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밤하늘에 보이는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랑 비교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98년도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그걸 활용해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고 도망가는 속도랑 비교해서 우주 팽창 속도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초신성으로 먼 우주를 재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더 어둡다는 건 더 멀다는 거다라고 연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거리가 더 멀어진 거고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결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초신성을 가지고 거리를 잴 때 사실 좀 말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화학적인 조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래전 폭발한 초신성과 최근에 폭발한 초신성이 네. 절대 밝기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맞아요. 그래서 빅뱅 직후에는 우주가 끼케야 수소, 헬륨 같은 순수한 애들밖에 없었는데 우주도 나이를 먹으면서 때가 묻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재밌었어요. 요새 별들은 때가 묻었어. 그죠? 예. 그 옛날 별들은 참 순수하고 착했는데 요즘 별들은 이제 되게 때가 묻어간 거죠. 그래서 물론 찔끔찔끔이긴 하지만 철도 묻고 니켈도 묻고 다양한 이제 금속 원소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켈입니다. 예. 그래서 초신성이 터질 때 그 섬광의 에너지가 주로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터지기 직전 별이 품고 있던 니켈의 동위원소이거든요. 이 니켈의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코발트를 거쳐서 철로 가요. 그때 방출되는 감마선이 이제 섬광의 에너지원인 건데 옛날 옛적의 초신성은 금속 원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당연히 붕괴할 수 있는 니켈의 양도 적었겠죠. 그러면 그때 방출되는 섬광의 에너지도 적은 거예요. 예. 반면에 요즘으로 오면 니켈도 많아지고 섬광도 더 밝아지고 초신성 자체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80년대 즈음부터 초신성이 과거로 가면 니켈이 부족하고 따라서 폭발 순간의 밝기가 어두울 수 있다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98년도 당시 연구에서는 이거는 미처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않고 다 밝기가 같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거리를 재다 보니까 어둡게 보이네? 먼 거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보정을 한다고 하면 과거의 초신성은 우주가 순수했을 때 터진 거니까 애초에 그 초신성 자체가 원래 어두웠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마저 다 보정을 해주어야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더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오히려 가속 팽창이 아니라 감속 팽창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우주의 팽창에 대한 증거가 초신성 폭발에 기반한 것 말고도 다른 별도의 증거들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고 암흑 에너지라는 게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초신성을 관측해서 실제로 가속 팽창의 낌새를 보기 전부터 이론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주에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가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지 이걸 수학적으로는 이제 우주의 곡률 얼마나 평탄한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이미 우주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평탄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허블 망원경 올라가서 암흑 물질을 지도 다 그리고 중력 렌즈 관측을 해서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암흑 물질이 있을지를 재보니까 그때 당시에 요구되고 있던 우주에 평탄하기 위한 밀도의 30%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가 뭐냐? 이건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우주상수 뭐 비슷한 거겠지라고 이론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실제 초신성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암흑 에너지가 진짜 있는 것 같아. 게다가 이게 딱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70%를 채우는 것 같아. 모든 그 톱니가 맞아 들어가니까 빠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우주가 얼마나 평탄하냐를 보여주는 그 관측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관측이거든요. 빅뱅 직후에 우주가 아주 뜨거웠는데 빠르게 팽창하면서 식어
식어온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때 재미있게 이제 비유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 모두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컴퓨터 밤새 하다가 딱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 이제 후다닥 컴퓨터 끄고 도망가서 자는 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컴퓨터를 하다가 도망간 건지 아니면 원래 자고 있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맞추면 되죠? 가서 본체 만져보면 됩니다. 그쵸. 예. 뜨끈뜨끈하면 하고 있던 거고 차갑게 식어 있으면 안 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빅뱅 직후에 우주가 정말 뜨거웠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주의 본체를 만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우주의 잔열이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 그 분포를 보니까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평탄했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이론적으로도 어떤 알 수 없는 70%가 우주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 배경 복사가 암흑 에너지를 지지하는 독립된 관측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굳이 엄밀하게 보면 약간의 함정도 있기는 해요.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할 때 사실은 순수하게 그 관측 데이터만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이론적인 모델이 반영이 돼요. 얘는 약간 모델 의존적인 관측 데이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70%인지 50%인지 이런 모델을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서 피팅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본 그래프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의 스펙트럼 커브와 현재 표준 모형을 그 위에 이론 예측을 그리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맞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드문 사례인데 에러바가 너무 짧아서 그 선 두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건 맞는 거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처음 3켈빈, 2.7켈빈 정도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제 들어맞았던 건 우주가 하나의 흑채처럼 자신의 열을 품고 복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였고요. 나중에 가서 단순히 전체적인 그 온도 분포뿐만 아니라 온도의 요동이 얼마나 들쭉날쭉한지를 보여주는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찍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더 정밀하게 우주의 평탄한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다음 분석부터는 좀 모델 의존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약간 이제 암흑 에너지를 좀 격렬하게 의심하시는 분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순수한 관측 데이터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 배경 복사는 어쨌든 관측을 하는 건데 그걸 분석하는 방법은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서 이론의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연세대 연구진이 발표한 그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이 좀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느려지면 나중에 다시 수축하는 건가요?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수학적인 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우주가 얼마나 팽창했느냐, 얼마나 커졌느냐를 보여주는 거를 스케일 척도라고 해요. 알파벳 A를 쓰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주의 길이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그걸 다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도는 여전히 양수이지만 여전히 우주의 스케일은 커지고 있지만 그 두 번 미분한 가속도가 음수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면 우리가 처음에 엄청 빠르게 엑셀을 밟아서 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는 해요. 여전히 속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제가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속도의 바늘은 커지고 있으나 커지는 정도가 조금씩 더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가 그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장하고 있는 모델이 정말 맞다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속도의 눈금이 멈추겠죠. 그리고 감속까지 완전히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주가 이제 팽창이 아니라 진짜 수축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궁극적으로 우주가 다 산산이 흩어져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빅 립의 방식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빅 크런치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주가 빅뱅 직후로 되돌아가는 과정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얘기 듣다 보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에 해당하는 양이 음수라는 걸 본 건데 값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측정할 수는 없나요? 세 번 미분한. 사실 요즘 들어서 천문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이번에 이제 발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우주가 지금 이미 감속 시기에 접어들었다도 맞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개념이 심지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물리학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모형에서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꽤 큰 차이일 수도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하려면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암흑 에너지가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쵸. 적어도 우주 상수는 아니다. 상수는 아니다. 그쵸. 오. 일정한 값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이번에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이걸 발견하기 직전에 독립된 다른 연구팀에서 또 다른 독립된 관측으로 비스무리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홀로 하고 있는 주장도 아니고 독립된 관측이 함께 또 같은 결과를 지향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가 됐다 보니까 조금씩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는 거죠. 꽤 엄청나게 큰 연구 같은데 이거 잘 되면 노벨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약간의 그 교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으로서 팬심을 조금 부리면 전 뭐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증명이 되면 그거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쵸? 팽창에서 받았으니까 네. 그렇죠. 수축에서도 받아야죠. 맞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꼭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현문학계에서 그리고 물리학계에서도 아직 솔직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법물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둘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둘 다 암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암흑 물질은 우주가 보기보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예. 천문학은 빛의 과학이라서 사진 속에 찍혀있는 밝은 별, 그런 밝은 것을 보고 우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재밌게도 밝은 것만 보고 유추한 우주의 질량과 밝은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유추한 중력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 중력 질량이 압도적으로 무겁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를 봤는데 요즘 눈바디라고 혹시 아세요? 그 대충 눈으로 보고 그 친구가 체중이 얼마나 나갈지 눈대중으로 측정하는 거를 눈바디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얼굴을 보는지와 배를 보는지에 따라 관측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얼굴만 보고 제가 배가 나온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앉아 계셔야 유리하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하를 눈바디를 해본 거예요. 예. 어떤 친구를 보니까 대충 되게 말랐네, 날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바디. 맞아요. 거기서 온 일이 너무 재밌네요. 눈바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데려가서 이제 목욕탕 저울에 올려본 거죠. 예.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요. 그렇다는 건 보기에는 날씬했지만 사실 그 안에 뱃살입니다, 엄청난 뱃살. 내장 지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천문학자들도 은하들을 눈바디 했을 때랑 실제 중력 저울에 올렸을 때랑 너무 다르니까 눈바디 재밌다. 저게 안에 내장 지방이 내장 지방이 있다.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거를 안 보이는 물질이니까 암흑 물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암흑 물질이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는 알려져 있는 거죠. 사실 암흑 에너지에 비해선 암흑 물질은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하들이 굉장히 보기보다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보기보다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다. 즉 뭔가 질량이 더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암흑 물질, 보기보다 우주가 무겁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재밌다. 눈바디와 내장지방 너무 비유가 좋은데요.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반대예요. 이제 암흑 물질은 어쨌든 중력이라서 암흑 물질이 많아지면 우주의 팽창은 느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붙잡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죠. 반대로 암흑 에너지는 중력에 대항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력에 반해서 오히려 우주의 팽창을 더 살찌우는 팽창시키는 개념인 거죠. 암흑 에너지는 여전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우주의 부피가 넓어지면 그 부피만큼 에너지가 더 추가되고 계속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은 우주를 수축시키는 중력의 원천,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원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는 암흑 에너지가 있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진 않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은 밀어내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물질과 내장 지방이 이겨서 우주가 다시 수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저는 이게 다음 세대의 물리학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문턱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는 게 좀 재밌게 표현하면 암흑 에너지의 상위, 페이스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우주 상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이었냐면 우주의 부피가 커져도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죠.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인 질량은 양이 정해져 있으면 부피가 넓어지면 밀도는 옅어져야 돼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부피가 넓어지면 그에 비례해서 총량이 늘어나서 밀도가 일정했다고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우주상수 람다라고 이제 했던 건데 요즘에 또 보여지고 있는 암흑 에너지가 주는 특성은 이제 비로소 암흑 에너지가 뭔가 물질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넓어지면 밀도가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허. 또 이거를 불러주는 다른 네이밍이 있습니다. 퀸테센스, 제5원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꾸 에테리의 재등장인가요? 맞아요. 그 에테르의 망령이 다시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어이구, 재밌네요. 네. 우주가 지금은 팽창은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면 그럼 이게 바깥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진짜 기발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줄면 그냥 전체 세계가 다 주는 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공간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우주가 줄면 우주 바깥에는 뭔가 또 빈 공간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팽창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수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와닿지 않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우주는 그 모든 것, 공간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을 하긴 했지만 저도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거든요. 사람들이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면 자꾸 바깥에서 이 작은 게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밖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함께 늘어나는 곳에 있는 거라서 이 질문도 사실은 밖을 기준해서 밖에서 보는 걸 생각하니까 아니 이만한 풍선이 이렇게 죽으러들면 그럼 밖에서 뭐 이 나머지는 빈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우주먼지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주의 바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주에는 전지적 작가 관점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 그 안에서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우주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상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얘를 타자화해서 바깥에서 보는 거를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학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주식 공간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 무언가라는 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수학 배울 때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제일 바깥 전체 집합 U를 딱 그려놓고 안에 A 집합, B 집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합 계산할 때 U 바깥에 뭐지? 이 바깥에 남아있는 종이 영역은 뭐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모든 계산은 다 그 U 안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먼지님 오늘 법물리에 오신 김에 제가 항상 이렇게 헷갈리는 걸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주의 나이는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는 우주의 공간은 무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해보자면 공간이 유한하고 무한하고랑 시간이 흘러가는 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시간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우주 팽창을 쭉 거슬러 가면 우주의 스케일이 계속 0에 수렴해서 언젠가 사실상 모든 밀도가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존재했던 시점이 있었다. 그 이전의 시점은 우리가 추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나이를 재면 우주의 나이는 유한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우주에서도 밀도가 무한할 뿐 우주 공간 자체가 명확한 끝이 있었다거나 유한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언뜻 느낌이 자꾸 그 우주가 굉장히 높은 밀도로 있고 그 밖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로 비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언어를 선택할 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우리가 태초의 우주가 점에서 출발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점은 어떤 바깥 우주가 있었고 그 안에 진짜 우리의 우주가 점에서 출발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시점, 우주의 나이가 빵살이었던 그 시점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사이즈가 0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나이를 먹어가면 당연히 빛의 속도로 더 멀리 볼 수 있는 우주의 넓이는 계속 넓어져 갈 테니까 점점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사이즈가 넓어졌을 뿐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바깥의 우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우주는 우리와 같은 빅뱅에서 출발한 우주가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동일한 세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빅뱅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있는 이 공간 전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밖에도 무한한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간의 명확한 한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무한의 함정인 것 같아요. 무한을 아무리 줄여도 얘는 여전히 무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보통 밀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스케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우주먼지님 이거 설명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망설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림이 직관적으로 그려지지 않는 질문일 사실 수밖에 없어서. 저도 직관적으로 아직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게 네네.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수식을 좀 적으려고 하는데요. 이 미분 방정식인데 dx dt가 네. x의 a승이에요. 네네. x의 a승. 네. 그런데 a가 1만 아니면 1.00000001 a가 1보다 크기만 하면 유한한 시간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1이면은 네. 유한한 시간에 x가 유한해요. 그런데 a가 1보다 입실론만큼만 커도 네. 그러면 유한한 시간에 x가 무한대가 되는 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정확한 연결일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우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함수적으로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는 인플레이션 시기가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a가 1이면 정확히 지수함수적인 거고요. a가 1에서 입실론만큼만 커도 네. 유한한 시간에 무한대가 되는 게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유한했던 우주가 너무 지나치게 커져서 무한한 세계로 바뀌었다는 개념은 아니고, 처음부터 무한. 네, 그냥 공간 자체는 이제 무한하게 있는데, 단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옅어지고 온도가 내려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한대였고 지금도 무한대였는데, 사실 이게 예를 들어 아주 짧은 선분하고 긴 선분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똑같은 무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겠네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하게 이건 설명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맨날 헷갈려요. 저도 이게 그림으로는 그려지지 않는데, 네. 어쨌든 명확하게 피지컬한 한계 사이즈가 있다는 뜻은 그건 아닌 아니라서. 거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물리학자들 그리고 천문학자들의 거의 주류의 입장은 현재 우주의 공간의 크기는 무한대다. 네, 맞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하다. 그리고 그 밖에도 거기도 별도 있고 은하도 있는 우주가 무한히 펼쳐져 있다라는 게 기본 합의사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범준의 물리다에 우주먼지님을 모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주먼지님이 최근에 신간을 출간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갖고 올게요. 바로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라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추천사를 쓰게 되면서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뭐 책 요약도 하고 그랬었는데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내용도 정말 재밌지만 그 우주먼지님이 글솜씨가 정말 좋아서 제가 정말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인상적인 문구 몇 개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주니버스 프로젝트 일부인 파핀 갤럭시. 그거 꽤 재밌게 봤고요. 네. 최근에 출판하신 논문이 그 프로젝트의 일환에서 얻은 결과를 갖고 하신 거죠? 네.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때부터 은하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하는 거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은하들의 충돌을 제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은하가 프링글스처럼 휘어져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파핀이 이거 이게 그래서 은하의 웍이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은하들의 웍을 물론 이제 자동으로 분류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분류해주는 도움도 많이 필요해요. 특히나 요즘 워낙에 방대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하 동물원 갤럭시 주니버스에다가 파핀 갤럭시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정말 재밌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평한 은하, 그다음에 휘어져 있는 은하,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노래처럼 평평한지 평평하다. 울퉁불퉁한지 평평한. 그 은하를 이제 선별하는 투표를 사람들한테 맡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았어요. 인간이 두 발로 서게 되면서 고개를 들어서 우주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정말 좋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과학 기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그럼 걔도 진입하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 과학을 보다 방송에서 정영진 MC 분이 정말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약간 제가 그렇게 쓸 걸 하고 후회했었는데 두 발로 걸어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계기이지만 우리가 또 이제 등을 대고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그럼 더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더 편안하게 심지어 에너지도 덜 쓰면서 별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직립 보행을 하지 않는 생명체라 하더라도 등에 눈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사는 생명체라면 보노보노 같은 그런 친구들이라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문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주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만큼만 알 수 있는 세계다. 네. 라고 앞부분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지만 우주는 보이는 만큼 알 수 있는 세계일 뿐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이는 세계이기도 하다. 네. 라는 그 문장을 함께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좀 의미를 조금 더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죠. 천문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과학, 관측의 과학이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의 틀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주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뻔히 똑같은 우주를 보면서도 어떤 패러다임이 씌워진 채 어떤 색안경을 끼고 우주를 보는지에 따라서 또 똑같은 우주를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전 되게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달이었어요. 달을 보면은 분명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얼룩진 달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갈릴레이 시대로 가면 그때는 달이 매끈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고 거기에 그냥 표면의 물질의 밀도가 달라서 색이 좀 얼룩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달은 똑같이 암석으로 울퉁불퉁한 색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똑같은 달을 보면서 진짜 거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여전히 우주를 보면서 지금은 팽창하는 우주 패러다임 안에 갇혀서 우주를 어떻게 보고 있지만 또 나중에 가서 시대가 바뀌면 똑같은 우주를 보면서 전혀 다른 감상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몇 문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자로서 이 책 홍보 한번 해보시죠. 사실 제가 이런 걸 진짜 못하거든요. 이거 하셔야 팔립니다. 네. 일단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보다의 대스타 김범준 교수님께서 또 열심히 추천사를 써주신 책인 만큼 정말 저도 정성 들이고 많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천문학을 즐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매일같이 밤하늘에 하늘을 보고 궁금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천문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짧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젯밤 하늘에서 보신 달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초승달이었는지 반달이었는지 보름달이었는지. 초승달. 맞아요. 제가 봤어요 어제. 역시 교수님은 천문학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어제 바로 전날 밤에 본 달의 모습이 뭔지 물어보면 사실 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잘 안 떠오르죠. 사실 달은 망원경도 필요 없고 보면 보이는 천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루 종일 하늘을 안 보고 사는지를 그러네요.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늘을 보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발견을 하고 어떤 새로운 우주를 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최대한 담아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고개가 좀 더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는 그런 인류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위로 돌리면은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에도 좋습니다. 천문학이 건강에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책의 제목이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인데요. 여러분은 천문학자로 태어났고 이 책을 읽으시면 지금도 천문학자로 계속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홍보를 너무 잘해주셔서 약간 민망하네요. 아유, 네, 제가 또 열심히 보고 배우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네, 오늘 지용배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있었던 그 우리나라 연구진의 연구 성과 그리고 우주먼지님의 새로운 신간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정말 나오고 싶었던 법물리에 드디어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이번에 제가 쓰게 된 이 신간 소식도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부르겠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